챕터 9 트랜스포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PT를 이루는 세부 원리를 자세히 이해하고 트랜스포머 모델의 또 다른 한 종류인 T5 모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합니다. 그리고 GPT 기반의 대화형 모델로 큰 관심을 끈 챗GPT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챕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 우리는 순환신경망 기반 모델을 사용하여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생성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자기 회귀 모델은 시퀀스 데이터를 하나의 토큰씩 순차적으로 처리하며 히든 스테이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또한 모든 자기 회귀 모델은 잠재적으로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글 브레인 논문인 Attention is all you need에서 처음 등장한 트랜스포머 모델은 순환 및 합성곱이 아닌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텍스트 생성 모델 구조입니다. 순환신경망과 달리 고도로 병렬화될 수 있으며 그레디언트 베니싱 없이 멀리 있는 다른 토큰과의 관계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처음 소개된 지 1년 후인 2018년 6월에 GPT가 오픈AI에서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GPT가 트랜스포머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 논문에 대해 간략히 말하자면 GPT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모델로서 텍스트 시퀀스 내에서 다음에 나올 텍스트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훈련됩니다. 언어 이해 능력을 학습하는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하기 위해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북코퍼스라는 대규모 텍스트 코퍼스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모델은 랭귀지 모델링을 통해 자연어의 구조와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프리트레이닝 후에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이 이루어집니다. 파인 튜닝은 태스크에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과정이며 예를 들어 분류, 유사도 채점 또는 질문 답변과 같은 작업에 대해 모델을 파인 튜닝할 수 있습니다. GPT와 같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이해하기 위해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작성할 때 다음에 사용될 단어는 이미 작성한 단어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핑크색 코끼리가 차에 타려고 했지만 너무 라는 문장에서 다음에 올 단어는 크다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와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 코끼리, 차, 너무 등의 단어는 다음에 올 단어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에 핑크색이라는 단어는 다음 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문장 내에서 중요한 특정 단어에 어텐션을 줌으로써 그 단어의 중요도를 높여주는 과정은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메커니즘, 즉 어텐션 헤드를 통해 수행됩니다. 어텐션 헤드는 문장의 문맥을 고려해 중요한 단어에 어텐션하고 불필요한 단어는 무시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이 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어텐션 헤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핑크색 코끼리 예시를 보면 to라는 단어 뒤에 오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앞서 나온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 단어는 to라는 단어 다음에 올 단어에 대한 예측의 가중치가 작용됩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라는 단어는 다음에 올 단어는 크기나 소리와 관련 있는 단어가 올 확률이 높다는 확신을 가지고 의견을 제공하는 반면에 was라는 단어는 다음에 올 단어가 어떤 단어일지 선택의 폭을 좁혀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끼리와 was라는 단어는 각각 다른 가중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로써 각 단어로부터 얻는 다양한 의견과 그에 따른 가중치를 종합하여 to 다음에 올 단어를 어떻게 예측할지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델은 불필요한 정보는 무시하고 문맥에 맞는 중요한 정보만을 추출해내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핑크색 코끼리 문장을 참조해서 쿼리, 키, 밸류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쿼리는 to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오는가와 같은 현재 해결하고자 하는 작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쿼리는 문장 속의 다른 단어들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출력은 각 키와 쿼리 사이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가중치를 적용한 값들의 합이 됩니다. 어텐션 헤드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쿼리, 키 벡터,
Inside the Attention Head, Value Vector, Final Output 5가지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윗부분에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는 벡터는 쿼리를 나타냅니다. 이는 현재 해결하려는 작업, 즉 to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오는가를 벡터로 표현합니다. 이 벡터는 to라는 단어의 임베딩을 가중치 행렬 WQ를 통과시켜 decay 차원의 쿼리 벡터를 얻습니다. 키 벡터는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을 나타내며 이는 문장에 있는 각 단어의 벡터 표현입니다. 키 벡터는 각각 어떤 예측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키 벡터는 각 단어의 임베딩을 가중치 행렬 WK를 통과시켜 얻습니다. 쿼리와 마찬가지로 키 벡터의 차원은 D2에서 DK로 변경됩니다. 어텐션 헤드 내부는 그림에서 원 어텐션 헤드의 부분을 나타냅니다. 어텐션 헤드 내에서는 각 키 벡터와 쿼리 벡터가 점곱을 통해 비교됩니다. 즉 QK 트랜스포즈 형태의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연산의 결과값이 높은 키 쿼리 쌍일수록 해당 키 벡터가 쿼리 벡터와 연관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어텐션 헤드의 출력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점곱 값들은 루트 DK로 스케일링 됩니다. 이 스케일링 과정은 벡터 합의 분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스케일링을 통해 어텐션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도록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값들에 소프트맥스 함수가 적용되며 각 키 벡터가 최종 출력에 얼마나 기여할지를 확률적으로 정교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모든 키 벡터의 기여도의 합이 1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 결과로 나온 벡터는 그림에서 소수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어텐션 가중치 벡터가 됩니다. 다음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밸류 벡터 또한 문장의 단어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는 문장의 각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지만 키 벡터와 달리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로우 데이터입니다. 밸류 벡터는 각 단어의 임베딩을 가중치 행렬 WV를 통과시켜 DV 차원으로 생성합니다. 이 값은 앞서 구한 어텐션 가중치와 곱해져 주어진 QKV에 대한 어텐션을 제공합니다. 어텐션 헤드에서 최종 아웃풋 벡터를 얻기 위해서 주황색의 벡터와 같이 이들을 합산하여 최종 출력 벡터를 얻습니다. 최종 출력 벡터는 문장의 단어들이 to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오는가라는 작업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담고 있는 값이 됩니다. 앞서 하나의 어텐션 헤드의 메커니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어텐션 헤드의 출력을 연결해서 멀티 헤드 어텐션 레이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헤드 어텐션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어텐션 헤드를 병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 헤드는 독립적으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학습하여 서로 다른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더 다양하고 복잡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헤드는 한 문장에서의 문법적인 관계에 주목할 수 있고 다른 헤드는 의미론적인 관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코드는 멀티헤드 어텐션 구조를 코드로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구조는 오른쪽의 그림과 같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에는 넘버 오브 헤드를 4로 지정해 줌으로써 4개의 헤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의 디멘션을 128로 지정해 주어 128인 벡터를 구성하고 밸류의 디멘션은 64로 지정해 줍니다. 출력 벡터는 256으로 지정해 준 코드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에서 4개의 독립적인 어텐션 헤드를 사용하고 각각의 출력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벡터를 형성합니다. 이 큰 벡터는 최종적으로 다른 가중치 행렬 WQ를 통과하여 원하는 출력의 차원인 256차원의 출력값이 생성됩니다. 출력값은 다음 레이어에 전달되어 그 다음 레이어가 이 출력을 활용할 수 있고 모델이 더 풍부한 표현을 학습하고 복잡한 특성이나 관계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텐션 레이어가 작동할 때 하나의 단어, 즉 단일 쿼리 벡터에 대해서 작동하는 관점에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어텐션 레이어가 입력의 모든 단어에 대해 동시에 작동하여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는 게 더 이상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모든 단어가 한 번에 작동한다는 것은 모델이 여러 쿼리 벡터를 병렬로 처리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을 위해 커즐 매스킹이라는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커즐 매스킹이란 시퀀스를 다루는 모델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GPT와 같은 자연어 생성 모델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해당 마스킹의 목적은 모델이 미래의 정보를 못 보게 마스킹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단어를 예측할 때 그 단어 뒤에 나올 단어들의 정보를 마스킹하여 학습 단계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델이 학습 후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때 미래의 단어를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델의 학습 과정은 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 학습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쿼리와 키 사이의 관계를 계산하여 해당 쿼리가 각 키에 얼마나 주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어텐션 점수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 여러 입력 샘플을 동시에 처리하게 되는데, 여러 쿼리가 동시에 처리되며 각 쿼리에 대한 어텐션 점수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킹을 통해 쿼리가 해당 쿼리 뒤에 오는 정보를 가립니다. 예를 들어 엘리펀트라는 단어는 그 뒤에 오는 단어에 대한 정보를 회색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마스킹해주고, 더 핑크 엘리펀트 단어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블록에서 사용되는 레이어 정교화와 배치 정교화는 모두 신경망 학습을 안정화하고 가속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두 방법은 어떤 차원에 대해 정교화를 수행하는지에 있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트랜스포머 블록에서 훈련 과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각 피처를 독립적으로 정교화하기 위해 전체 배치를 정교화합니다. 이 방법은 배치 사이즈가 크지 않을 경우 평균과 분산 계산이 부정확해질 수 있어 학습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레이어 정교화는 단일 데이터 포인트 내의 모든 특성을 함께 정교화합니다. 이 방법은 배치 사이즈와 상관없이 다양한 배치 크기에 대해 일관된 성능을 보입니다. 또한 각 시간 스텝에 대해 동일한 정교화 파라미터를 사용하므로 시퀀스 내의 모든 특성이 동일한 분포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레이어 정교화가 트랜스포머 구조와 같은 복잡한 모델에서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블락 클래스 코드는 다음과 같이 구현됩니다. 트랜스포머 블락 클래스는 트랜스포머 모델의 기본 구성 요소, 멀티 헤드 어텐션,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하는 트랜스포머 블록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 초기화 함수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멀티 헤드 어텐션에서 사용할 헤드의 개수, 키 벡터의 차원, 임베딩 벡터의 차원, 피드포워드 신경망의 차원, 그리고 드롭아웃 비율을 설정합니다. 다음은 멀티 헤드 어텐션 레이어를 주어진 어텐션 헤드와 키 차원에 사용하여 생성합니다. 그리고 모델 일반화를 위한 드롭아웃, 레이어 정교화를 수행하기 위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피드포워드 신경망을 구성합니다. 다음은 호출 함수인 콜 함수에서 모델로부터 미래의 정보를 숨기기 위한 커즐 매스크를 생성합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은 입력과 커즐 매스크를 사용하여 마스크가 사용된 멀티헤드 어텐션과 어텐션 스코어를 반환합니다. 어텐션 아웃풋은 드롭아웃과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피드포워드 레이어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출력값과 어텐션 스코어를 반환합니다. GPT 훈련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어텐션 메커니즘은 키, 밸류, 쿼리 간의 관계를 계산해서 연관성만을 계산하였고 단어의 순서에는 무관합니다. 각 키와 쿼리 간의 닷 프로덕트는 병렬로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동시에 계산됩니다. 이는 RNN과 비교하면 다르게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NN에서는 시퀀스의 각 요소가 순차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따로 다른 설정 없이 순서대로 학습을 진행하지만 멀티헤드 어텐션은 모든 키와 쿼리의 내적 계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RNN과 달리 순차적인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단어나 토큰의 순서 정보,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은 단어나 문자 등의 토큰을 고차원의 벡터로 변환하는 토큰 임베딩 과정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포지셔널 인코딩으로 문장 내에서 토큰을 순서나 위치 정보를 수학적으로 계산된 벡터로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벡터는 토큰 임베딩 벡터에 더해져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코드로 구현하면 오른쪽 코드와 같습니다. 우선 초기 레이어 설정은 시퀀스의 최대 길이, 토큰의 총 개수, 임베딩 벡터의 차원수, 토큰 임베딩 레이어, 포지션 임베딩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다음 레이어가 호출될 때 실행되는 콜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axlen은 입력 x의 시퀀스 길이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0부터 maxlen-1까지의 정수 시퀀스를 생성해줍니다. 이 시퀀스는 각 토큰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포지션 임베딩을 해줌으로써 위치 정보를 임베딩하고 토큰을 임베딩해준 뒤 두 값을 더해서 반환합니다. 이를 통해 반환된 값은 토큰 자체의 의미와 위치 정보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처음에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를 준비하고 각 토큰은 토큰 임베딩을 통해 고차원 벡터로 변환합니다. 동시에 토큰의 위치도 함께 포지션 임베딩 레이어를 거쳐 같은 차원의 벡터로 만들고 두 벡터는 더해져 하나의 벡터로 결합됩니다. 결합된 벡터는 트랜스포머 블록에 입력됩니다. 이때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신경망이 작동하여 각 토큰에 대한 새로운 특징을 추출합니다. 트랜스포머 블록의 출력은 최종적으로 덴스 레이어와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통해 각 단어가 문장 속에서 다음 단어로 구성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분포로 변환됩니다. GPT 모델을 케라스를 사용하여 구현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위해 설정된 값을 보면 부캡 사이즈를 만으로 설정하여 모델이 다룰 수 있는 고유한 단어 수가 10,000개임을 지정합니다. 이는 실제 구현을 위해 사용된 와인 리뷰 데이터셋의 고유한 단어 수가 10,000개이므로 설정된 값입니다. 다음은 시퀀스의 최대 길이를 80, 임베딩의 벡터 차원은 256, 키의 차원도 256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에 사용할 헤드의 수를 2로 설정하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차원을 256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검증 데이터셋의 비율과 시드값, 로드 모델, 배치 사이즈, 에포크 수를 설정합니다. 모델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력 레이어에서 정수 형태의 토큰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알아본 토큰 임베딩과 포지션 임베딩 클래스를 사용하여 토큰과 그 위치를 임베딩합니다. 그 후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과하여 어텐션 스코어를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사이즈 크기의 출력과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갖는 덴스 레이어를 통해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합니다. 모델을 컴파일하고 분류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손실 함수인 스팔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합니다. 학습 과정이 끝난 뒤 텍스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의 코드는 텍스트 제너레이터 클래스로 파트 5에서 LSTM 텍스트 생성을 위해 소개된 텍스트 제너레이터 클래스와 동일합니다. 텍스트 생성 과정은 첫 번째로 기존 단어 시퀀스를 네트워크에 입력합니다. 실습을 위해 와인 리뷰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으므로 코드 하단에 보이는 것과 같이 와인 리뷰라는 단어 시퀀스를 모델의 입력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모델은 와인 리뷰라는 단어 시퀀스를 바탕으로 다음에 올 수 있는 단어의 확률 분포를 출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나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한 단어를 기존의 와인 리뷰 단어 시퀀스에 추가합니다. 새로운 단어가 추가될 때마다 추가된 단어를 새로운 입력으로 사용하여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이를 기존 시퀀스에 추가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즉 코드 하단을 보면 epoch가 끝날 때마다 제너레이터 함수를 호출하여 와인 리뷰를 시작 문구로 사용한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델이 더 다양한 단어를 선택하여 문장을 생성할지 더 일관된 문장을 생성할지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텍스트 제너레이터 클래스의 sample from 함수에서 확률 분포와 템퍼리처 값이 적용됩니다. 단어에 대한 확률 분포 props는 모델이 예측한 다음 단어의 확률 분포이고 템퍼리처는 확률 분포를 얼마나 평탄화할지를 결정합니다.
템퍼리처 값이 1보다 클 때는 확률 분포가 더 평탄화되어 더 다양한 단어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져 문장이 더 창의적일 수 있고, 1보다 작을 때는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가 자주 선택되며 문장이 일관되고 단순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는 텍스트 제너레이터 클래스에서 템퍼리처 값에 따라 생성된 문장입니다. 첫 번째 예시는 와인 리뷰 이탈리라는 텍스트 토큰과 템퍼리처를 1로 주었을 때 생성된 테스트 결과입니다. 템퍼리처가 1이기 때문에 모델은 가능한 모든 단어에 대한 확률 분포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결과 텍스트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문장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 예시는 와인 리뷰 젊은이로 시작하고 템퍼리처는 0.2로 설정한 결과입니다. 이 설정에서는 모델이 비교적 단순한 단어와 문구를 선택합니다. 즉,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나 문구를 주로 사용한 결과이며 생성되는 텍스트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텍스트가 너무 단조롭거나 반복적인 형태로 생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주어진 문장에서 다음 단어를 결정할 때 각 단어의 어텐션 스코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트랜스포머 블록에서 어텐션 웨이트가 소프트맥스 디스트리뷰션을 거쳐 출력됩니다. 소프트맥스를 통해 단어의 여러 선택사항의 가중치를 확률처럼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와인 리뷰 이탈리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생성 모델이 다음에 올 단어에 대한 확률 분포를 출력한 결과입니다. 각 단어나 토큰 옆의 숫자는 해당 단어가 다음에 올 확률을 %로 나타낸 결과입니다. 가장 왼쪽 상단의 첫 번째 결과를 보면 와인 리뷰 이탈리라는 문장에 대해 다음 단어로 콜론이 올 것이라고 100%의 확률로 예측하였기 때문에 콜론이 추가되고, 다음 단어로 투스카니가 47%의 확률로 예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단어를 구성하게 되면 왼쪽의 결과와 같이 점점 길이가 긴 문장을 구성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델이 주어진 문맥에서 어떤 단어가 다음 단어로 올지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GPT는 트랜스포머 모델의 디코더 구조만을 사용한 모델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인코더 구조만을 사용하는 버트도 있습니다. 버트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어를 마스킹하여 양방향으로 인풋의 잠재적인 표현을 인코딩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텍스트 생성에는 GPT와 같은 인코더 기반의 모델이, 문장 분류, 추출 방식의 질의응답과 같은 의미 추출에는 버트와 같은 디코더 모델이 자주 활용됩니다.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사용한 모델로 T5 모델이 있습니다. T5는 구글에서 공개한 대표적인 인코더 디코더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은 요약, 번역, 질의응답 등과 같이 텍스트-투-텍스트 프레임워크로 구성된 작업에 적합합니다. 이외에도 문장 유사도, 문법 적합성 판단 등 일반화된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된 모델입니다. T5 모델은 초기 논문에서 공개한 원조 트랜스포머 모델과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된 데이터 및 용량입니다. 기존 논문에서는 언어 번역에만 초점을 맞추어 1.4기가의 영어 독일어 문장쌍으로 훈련된 것과 달리 T5는 C4라는 750기가 대량의 텍스트 코퍼스로 훈련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에 대한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코더는 텍스트를 레이턴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인코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레프레젠테이션은 임베딩이나 피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인코더 블럭이 가진 디코더 블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커절 매스킹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블록에서는 인풋 텍스트에 대한 추가 텍스트를 생성하는 태스크를 수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디코더에 공급할 수 있는 시퀀스의 최적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코더의 어텐션 레이어는 순서에 관계없이 모든 단어 간 교차적으로 의존성을 포착하기 위해 완전히 마스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디코더에서는 커절 매스킹을 사용합니다. 디코더의 초기 어텐션 레이어는 셀프 어텐션입니다. 즉, 커리, 키, 밸류를 모두 동일한 입력에서 가져옵니다. 그 다음 어텐션 레이어에서는 인코더에서 키와 밸류를 가져오고 디코더 자체에서 커리만 전달합니다.
이것을 크로스 레퍼런셜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디코더는 번역해야 하는 입력 시퀀스의 인코더 표현에 어텐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디코더는 인코더가 제공하는 정보에 직접적으로 어텐션하여 번역에 필요한 의미와 문맥 정보를 인식합니다. 독일어에는 명사의 성별에 따른 세 가지 정관사가 있습니다. 스트릿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D와 함께 사용됩니다. 이때 더의 어텐션함과 동시에 스트릿의 어텐션함으로써 명사의 성별에 알맞게 더를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GPT 버전에 따른 출시일, 모델 파라미터 수, 훈련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GPT 버전에 따른 가장 큰 차이점은 훈련 데이터의 크기와 모델 파라미터 수가 더 방대해졌다는 것입니다. GPT-4의 경우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을 수 있는 멀티모달 모델로 확장되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GPT-3와 GPT-4의 모델 가중치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API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GPT-3는 사용자가 직접 훈련 데이터로 파인 튜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 몇 개를 프롬프트 자체에 제공하는 프롬프팅을 통해 10개 이하의 적은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학습하는 퓨샷 러닝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필요한 형태로 대부분의 자연어 처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인 튜닝에서는 이러한 예제를 모든 입력 프롬프트의 일부로서 계속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최초로 공개된 챗GPT는 GPT 3.5를 기반으로 대화형 응답에 맞게 파인 튜닝된 모델입니다. 대화 기록과 맥락을 추적하여 현재 입력을 효과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대화 전체의 일관된 맥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챗GPT에게 트랜스포머 모델과 어텐션에 관하여 글자 수 또는 글자 형식의 제약을 주어 질의한 예시입니다. 챗GPT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공식 논문은 없지만 공식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면 챗GPT는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방식으로 챗GPT 3.5 모델을 파인 튜닝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지도학습으로 대화 입력 및 출력 데이터를 학습시켜 대화형 기본 언어 모델로 GPT 3.5를 파인 튜닝합니다. 이후 해당 모델에 프롬프트 예제를 입력해 샘플링된 여러 출력을 최상에서 최하까지 인간이 직접 순위를 매겨 레이블링합니다. 이를 이용해 대화 기록을 고려하여 각 출력에 주어진 점수를 예측하는 보상 모델을 훈련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을 진행합니다. 대화를 강화학습의 인바이런먼트로 취급하고 단계 1의 파인 튜닝 상태로 초기화된 기본 언어 모델이 폴리시가 됩니다. 현재 상태의 대화 기록을 고려하여 폴리시는 토큰 시퀀스를 출력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해당 작업은 단계 2에서 훈련된 보상 모델에 의해 점수가 매겨집니다. 이때 강화학습 중 하나인 PPO를 사용하여 언어 모델의 가중치를 조정하고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훈련하게 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강력한 트랜스포머 모델인 GPT의 구조를 통해 트랜스포머 모델의 핵심 개념을 학습했습니다. 쿼리, 키 밸류 연산을 통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살펴봤으며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스킵 커넥션을 포함하는 트랜스포머 블락의 구조, 시퀀스의 종속성을 반영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커절 매스킹, 단어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포지셔널 인코딩, 단어가 어떤 단어와 큰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해 볼 수 있었던 어텐션 스코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텍스트 생성 작업에 자주 활용되는 또 다른 모델인 구글의 T5 모델과 GPT 기반의 대화형 어시스턴트 챗GPT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